그 좌담에 좀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혜근 전무님께서 또 경무 중에 또 미리 부탁도 못 드렸는데 그 조선업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제 4시부터 시작하도록 됐었는데 사회를 잘 보셔서 한 40분 정도 세이브가 돼서 플로어에 또 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 또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발제를 약간 하면서 이제 그 토론자들에게 좀 질문을 던져서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자꾸 발표만 이제 하는 것보다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전곡을 찌르는 답을 좀 들어서 이걸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또 그 세미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그런 뭐 좌담의 형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특히 내년에는 경기가 아주 나쁘다 말하자면 해운은 아주 나쁘고 또 그 조선에 있어서도 최덕님 그 고문님이 발표하실 때 선주들이 아마 발주 뭐 생각하고 있던 것의 한 40% 정도를 좀 뭐랄까 캔슬할 뭐 그런 의향도 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업도가 전망은 되게 좋다고 하지만 불경기가 오게 되면 우리 경험으로 봐서 또 선주들이 성과가 떨어진다든지 실현할 화물이 없다고 보면은 또 발주를 또 취소한다든지 발주된 그 건조된 배를 또 찾아가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해운과 조선 또 물류에서의 문제점을 우리가 좀 어떻게 지혜롭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주제를 3가지를 정했습니다. 시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첫째는 우리 민간이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6차에서 특히 전기선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잉여금, 현금 보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선박 금융에서 부채 그러니까 대출금이 많은데 대출 비중을 좀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제안들이 있었고 아마도 선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사 같으면은 좀 어떻게 뭐 작년 금년 뭐 재무 구조를 튼튼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든지 또 앞으로 닥칠 내년의 그 이제 불황을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이미 정부에서는 뭐 3조 원을 펀드를 마련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또 하셨지만 정부에서 좀 더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은 정부에 바라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한 법제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선주업 우리가 논의가 많이 또 되어 있고 또 화주들을 위해서 이제 소형 화주들을 위한 뭐 장기 운송 계약 플랫폼을 또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해사고등학교 해운 조합에서 이제 그 연안에 선원들 양성하기 위한 또 프로그램 같은 걸 또 이거 마련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에 대한 또 소개 또 필요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그 현재 또 내년에 예상되는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한 선주, 하주 그리고 조선소 등 민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정 토론자들을 제가 이제 5분을 모셨는데 그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말씀하고 가셨기 때문에 4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기선 분야에서는 장금상선의 임상섭 상무님 그리고 부전기선 분야는 화이브오션의 조병호 사장님 그리고 이제 물류와 화주 쪽은 람세스의 이제 배병석 전무님 그리고 선박금융은 산업은행의 장세호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전기선 분야에 대해서 장금의 임상무님으로부터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장금장선의 임삼섭입니다. 먼저 이
뜻깊고 그 중요한 그 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재 그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은 저희 장금상선은 이제 아시아를 위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일단 원양 항로에서 시황이 안 좋아지다 보면 거기에 뛰던 조금 큰 사이즈 배들이 이제 캐스케이딩 돼가지고 이제 인트라시아로 오다 보면 인트라시아의 시장이 급격히 나빠지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원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 정도의 운임이 빠진다 그러면 근해는 거의 뭐 50%, 60% 이상의 그 운임이 순식간에 빠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지금 급변하는 이 해상 운임을 어떻게 감내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시기가 올 거라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뭐 간략하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서 호지민 가는 게 이제 코로나 전에 해상 운임이 250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운임 피크 됐을 때 운임이 20달 1,300불까지 올라갔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 11월 달에 이 중국에서 호지민 가는 운임이 바로 80불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1월 달에는 그냥 40불로 운임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로 근해 시장은 이 원장 시장과 틀리게 빠른 시간 내에 운임이 하락을 해가지고 원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단독 서비스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JV 형태로 바꿔가지고 저희의 선복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걸 좀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그 협업을 이제 선사들하고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복 교환을 통해서 좀 그 시장의 다양성을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선복을 갖고 있으면 급격히 하락한 운임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스페이스를 소량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익 저하의 그 이게 범위를 조금씩 완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데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게 근해 선사들은 이제 원양 선사에 이제 들이 근해 항로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가 버텨보고 있지만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 했겠지만 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어떤 영향력이 다들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희 이제 근해 선사로서 저희가 이제 좀 바람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국적 선사 간에는 특히 이제 뭐 HMM이나 SM 같은 데는 좀 원양을 좀 집중하고 근해의 15개 근해 선사들은 좀 근해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차별화 시켜가지고 같이 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 뭐 정부에 바라는 거는 조금 이따가 두 번째 라운드에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놀랄 정도로 그 운임이 특히 그 인트라에서는 막 떨어지네요. 250불에서 1,300불에서 80불로 막 엄청나게 수직 그 낙하를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병호 사장님. 조병호 사장님, 조 사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아이고 바쁘실 텐데 들어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 사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줌 미팅을 처음 해봐서요. 좀 미숙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정기선 시황에 대해서 먼저 그 매크로 관점에서 현 상황을 본다면은 지난 팬데믹 이전에 굉장히 낮은 시황을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그래도 괜찮은 시황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이전에 그 미 연준의 자산이 팬데믹 이전에는 보통 한 4.5조 달러 요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에 살펴본 바로는
8.8조 달러 이 정도까지 나온 걸로 봤습니다.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볼 수 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9조 달러 가까이 갔던 게 지금 그 저기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자산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 해운 시황도 보면은 그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퍼져나가면서 공급망 병목 현상도 일으켰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도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던 것이 그 유가가 급격히 회복하면서 오일머니가 그만큼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경위가 그 러시아에서 유가 급등에 따른 그런 효과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도 그만큼 많아지면서 또 공급망 병목 현상도 함께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컨테이너가 많은 수익을 거둬들여서 지금 현금 잉여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벌크 선사들도 그에는 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많은 잉여금을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대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현재 뭐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지금 뭐 크레딧몰 같은 경우는 뭐 8% 이상 찍어도 그 ABCP 같은 경우는 조달을 할 수 없다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고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금리는 이미 피크아웃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하고 있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유가 아니겠습니까? 유가도 130불 좀 넘던 게 지금 그 75불까지 빠졌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건 천천히 빠질 일만 남았는데 그렇다고 이게 급격히 오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언제 그런 상황이 반전이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실질금리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은 실질금리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금리인 상황에서는 사실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야 되는 그런 타당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물가가 내려가든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든지 그렇게 돼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연준에서도 아무래도 그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한 4.5%에서 5% 정도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고용에 대한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연준도 피벗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동안 우리는 잉여 현금을 많이 쌓아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잉여 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때까지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가 빠르면은 내년 2분기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 안 그러면 뭐 24년 초부터는 전체적인 그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구 노력할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정부에다 뭐 어떤 걸 바란다거나 어떤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뭐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그 통화 정책을 이게 우리가 독립적으로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100% 종속돼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완전히 분리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 거시경제 환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때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람세스의 배병석 전무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마이크. 거기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음소거. 아, 마이크가 안 되는데 음소거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아, 예. 아, 장세호 실장님 계세요? 장세호 실장님. 예, 교수님. 아, 그러면 장세호 실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네네. 배병석 전무님은 조금 고쳐서 한번 야야. 장 실장님. 네. 혹시 화면 예, 잘. 공유가 되나요? 예, 예. 예, 됐습니다. 됐나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저는 뭐 오늘 코비드 세미나 관련해서 지난번에 뭐 발표도 한번 하곤 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선박금융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일단 한번 살펴보고 제가 뭐 올해 선박금융 기회는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지난번 코비드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컨테이너 선사들이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이익 규모도 보면은 크지만 이익의 질도 나쁘지 않아서 그 이번 기회에 이제 컨테이너 순사들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뭐 제가 뭐 아는 범위 내에서 국내 해운 순사들한테 한번 전화도 해보고 어떻게 뭐 그동안에 재무 구조 개선 노력을 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상장사이고 해서 그리고 뭐 금감원에 이제 다트 등록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구두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HMM이라든가 잔금상선, 고려해운 등 아는 이제 거래처를 중심으로 봤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HMM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회사 내 현금 보유분이 뭐 10조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잔금이라든가 고려해운도 아마 혹시 들리세요? 어, 네, 예, 전무님 지금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잔금상선이나 고려해운도 뭐 2조 가까이 되는 현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선박금융 상환했는지를 한번 여쭤봤더니 HMM의 경우는 기존 선박금융을 했을 때 그때 상당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위에서도 이제 직접 관여했다기보다는 뭐 간접적으로 관여도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이제 산업은행에서 간사은행을 하면서 금융을 해줬는데요.
그 HMM에 금융을 해준 대표적인 선박들이 VLCC 5척이 있었고 15K 컨테이너 12척, 24K 메가 컨테이너 8척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 관련해서 파이낸싱을 했는데 뭐 언론에 이슈화도 좀 됐었는데요. 그때 고금리로 뭐 신용도가 나쁘다 보니까 고금리로 많은 금융을 했었는데 그때 고금리한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후순위 부분을 많이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K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기한전 상환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 향후에 자금 사항을 봐가면서 금융 열의에 있는 금융 조건을 가진 대출금은 좀 상환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선박 금융할 때 보면은 이제 파이낸싱을 과거에 보면은 거의 90% 정도 금융을 했었는데요. 지금 컨테이너 선사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량도 많고 해서 신규로 선박 금융을 할 때는 LTV 수준을 한 50% 조금 더 하면 한 70% 내에서 파이낸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잔금 상선은 올해 중반에 중고선 4척을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컨테이너선 시장가 대비 한 50% 수준에서 파이낸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금 상선의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과거에 좀 유동성 이슈도 좀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운영자금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은행에 갖고 있는 운영자금을 거의 대부분 다 상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선사들은 이번 대규모 이익 규모를 통해서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가장 큰 선박금융의 특징은 LNG선 관련해서 활발하게 신조금융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뭐 여기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카타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15척의 LNG선 장기용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관련해서 산업은행 수원에 의해서 이제 금융이 됐고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펀드에 의해서 후순위 금융이 됐습니다. 본건 관련해서는 이제 H라인이나 SK해운, 펜오션 3사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요. 각 3사가 LNG선 5척씩 카타르 에너지와 최장 20년, 25년 DC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선박금융을 이력했는데 지금 약정이 체결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곧 약정 체결될 거고 본건 관련해서 자금도 곧 기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 관련해서는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에서 메인 역할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건 관련이 이제 소위 말해서 국내 해운, 조선, 금융이 하나가 되어서 코리안 패키지 딜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제 LNG선을 많이 발주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해외 글로벌 우량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가스공사 딜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LNG선을 발주를 했었는데 최근에 보면 엑슨모빌이라든가 로열 더치세일 등 글로벌 우량화주와 장기 용선 계약 체결해서 선박 발주를 많이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H라인이 엑슨모빌하고 최장 16년 TC 계약을 통해서 LNG선 4척을 발주를 했고요. 대한해운이 7년 TC 계약, 로열 더치세일하고 7년 계약을 통해서 2척 발주를 했는데 요거는 당행에서 파이낸싱 한 거고요. 아마 타행에서도 아마 2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선박금융, LNG선 선박금융에서 보면은 뭐 여전히 정책금융기관에 의한 선박금융이 주도되고 있더라. 대부분 보면은 선순위는 산업은행,
수원 등이 중심이 돼 있고요. 우수리는 해진공 중심인데 해진공이 보증을 통해서 파이낸싱하는 방식 그걸 많이 쓰고 있더라는 거고요. 본건 LNG 관련해서 보면은 LTV가 한 90%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선순위가 한 70 내지 75%, 우순위가 10 내지 15% 정도. 자담은 여전히 한 10% 수준의 자담을 갖고 있더라.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담 부분이 너무 낮다 보니까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래 되면은 자담분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우량 화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년 정도의 TC를 통해서 대대코트를 상환하는 구조를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담분 10%를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올해 한 해를 평가를 해보면은 이제 뭐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었는데 전 세계적인 아까도 말씀 전에 이제 발표를 하신 분들 보시면 금리 인상이라든가 운임지수 하락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위기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해운사가 또 다른 위기가 또 오면은 국내 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프라적인 요소가 강한 이런 해운업이 또 휘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재무 개선 노력을 하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해운업이 국내에서 계속되었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뒤에 보시면은 뭐 제가 뭐 항상 이제 많이 인용을 한 해운 재건 계획을 지속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인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조선, 해운, 금융, 그리고 수출입 관련해서 화물을 국내 적치율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선박 관련해서는 조선소와의 연계를 통해서 선박 발주를 확대하고 조선소는 저비용 고효율 선박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안정적인 이제 해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선박 확충에 있어서는 뭐 HMM이 상당히 저가로 선박을 확충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도 상당히 안정화됐죠, 그죠? 그리고 화물도 이렇게 이제 선박도 싸게 하고 운임도 좀 상대적으로 낮게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대외 선사들보다 낮출 수만 있다면 국적 화물 적치를 제고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뭐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지는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래하더라도 이러한 선화주 상생 관계를 구축한다면 그런 위기는 좀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사들이 이제 선대를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뭐 작은 컨테이너나 벌크선은 뭐 쉽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제 중소형 뭐 중대형 선사들이 좀 걱정하는 거는 뭐 LNG선 같은 거를 이제 확보를 하면 재무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합니다. 뭐 LNG선 같은 경우는 최소한 2,500억, 뭐 3,000억 가까이 하니까 두 척만 해더라도 한 6천억 정도를 이제 자금이 드는데 그 중에 한 90%를 파이낸싱 한다고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재무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국적 선박을 이제 확보할 때는 해양진흥공사가 좀 더 이제 선주사 역할을 좀 확실히 해주면서 그 선박을 이제 뭐 TC 형태가 되든 BBC 형태가 되든 국내 선사들한테 이제 용선을 하는 형태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뭐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형 선박의 경우는 이제 민간의 좀 창의화 효율을 이용을 해서 선투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중소형 선대를 확충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이상 뭐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있었던 국내 선박 시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따르는 앞으로 이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중심으로 간단히 발표를 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세호 실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일일이 또 전화하셔가지고 그 이제 뭐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현금 보유한 금액들을 어디에 그 사용하고 있는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그 배병석 그 전무님 이제 마이크 네, 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그 우리 SDS의 최덕민 고문님께서 거시경제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화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화주 입장에다 보니까는 거시경제보다는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그 아시겠지만 트러킹 파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정시성이 심각했다가 지금 이제 40%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부산 신항 기준으로는 그 터미널 적체율이 현재 70%가 안 되는 한 64% 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 정시성이 40%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배셀 딜레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주 입장에서는 컨테이너를 작업을 해서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배들이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작업하고 입항 3일 전으로 입고를 하려고 해도 배가 또 추가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오프도 쪽으로 추가 비용을 내고 장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 학술 세미나 단체에서 빨리 트러킹 파업을 멈추게 만들고 그 이미 부산 신항 터미널이 적체율이 64%가 되면 입항 3일 전이 아니고 뭐 일주일 전이나 이렇게 좀 풀려가지고 화주가 바로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이제 화주들이 계속 저희 쪽으로 컴플레인 하는 게 반입을 제대로 못하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숏텀으로 지금 현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원양이나 근해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케도님은 뭐 어쨌든 뭐 머스크니 핫박이니 짐나인 오웬이 같은 선사들이 운임을 주도를 하는데 그래도 근해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근해 선사들이 스케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임이 같다면은 우리 모든 화주들이 스케줄이 좋은 근해 선사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도 화주들한테 국적 선사에 대한 거를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원양 같은 경우는 머스크니 핫바기니 짚라인 그런 선사들이 운임을 더 싸게 계속 하더라도 HMM 선사가 계속 잘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 HMM이 그렇다고 먼저 더 싼 운임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마케도님은 어쨌든 미국 선사가 아무리 싸게 나오더라도 그걸 쫓아가는 형국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선사들이 그 국적 선사 화주들을 국적 선사를 많이 이용하게 만들까에 대한 연구를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운임이 같으면 스케줄의 프리퀀시가 더 좋든가 아니면 한국이나 도착지 프리타임을 비국적 선사들이 주는 것보다 하루든 이틀이든 더 많이 주든가 뭐 페이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운임 공표제를 계속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11월부터 해양진흥공사가 그 상해 운임 지수처럼 위클리로 한국 운임 지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운임 공표의 취지가 화주한테 그 운임에 대한 거를 알릴 그
알 권리를 위해서 운임공표제를 시행을 하는데 이미 11월부터 해양진흥공사가 위클리로 그 근해 원양을 이미 상해 운임처럼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운임공표제 때문에 단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쪽에서 좀 그 공청회를 해수부에다 열어달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운임공표제 선사들이 신고를 할 때 꼭 2주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운임은 생각보다 지금 원양 기준으로 해서 생각보다 주 단위로 계속 운임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그 해수부에서는 운임을 2주 전에 그 신고하라고 해놓고 하되 그거에 대한 불일치가 좀 많다 보니까 운임공표제를 없애든지 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하는 쪽으로 좀 공청회를 열자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주들은 요즘 물량 감소가 있어서 중국이랑도 경쟁을 하고 동남아랑 경쟁을 하는데 운임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금은 한국보다 더 싼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그 발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운임 공표제에 대한 문제를 최근에 좀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좀 한번 그 얘기를 정부 측에다가 해수부 쪽에다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수입을 WTO에서는 CIF로 수입을 하라고 추천을 하는 상황이긴 한데 수입을 뭐 FOB로 하자는 거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예. 이 전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그 우리 선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길이 운임이 같다면은 프리퀀시를 더 많이 해서 화주들한테 좀 편리성을 제공하고 또 네. 프리타임 그 컨테이너 박스 돌려받는 네. 그 프리타임도 하루라도 길게 해줘야 네. 되지 네. 않나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고맙고요. 운임 공표제는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그 해양수산부와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두 번째 그 라운드입니다. 우리가 정부에게 좀 좀 청할 것들이 있는지 오늘 그 뭐 해양수산부에는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국회에 그 수석 전문위원이 또 나와 계셔가지고 오늘 토론된 것을 아마 이제 행정부나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길이만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선사에서부터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삼석 상무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부 사이드에서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예, 오늘 그 나온 이야기 중에 뭐 많이 나왔는데 그 탈탄소 전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글로벌 대형 선사들은 친환경 규제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한 주도권을 잡고 이제 해운 산업의 장벽을 좀 높여보겠다는 이런 의도를 뭐 공공연히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저희 정부도 이제 나서서 많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개별 기업이 알아서 이 가이드라인대로 맞춰라 뭐 너무 그런 추세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정부 차원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세운다든지 또 정부 차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 조직을 신설을 해가지고 민간 기업들하고 같이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 해운 기업들이 글로벌 해운 기업하고 이런 부분에 탈탄소 관련돼 가지고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민간하고
좀 협력해서 외국과 좀 경쟁할 수 있도록 외국의 그 대형 선사들 탈탄소 그 주도권 잡는 걸 좀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병호 그 사장님 지금 계시나요 혹시? 예. 부정기 선사 입장에서 정부에 바라는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부정기 선사들이 최근에 영업 활동이 굉장히 그 글로벌하게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말로만 화주 확보, 화물 확보를 하고 있지 사실상 배가 없으면 어디 나가서 화물을 구해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 용선 영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어떤 그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카길이라든가 뭐 BHP라든가 리오틴토 뭐 대형 화주들을 직접 발로 찾아가서 만나면서 영업을 해와서 뭐 화물을 가져오면 용선을 해서 배를 투입하고 나중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어닝이 어느 정도 생기면 선박도 구매하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턴세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외항 운송 사업 면허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 경쟁할 수 있게 이렇게 법 제도를 개정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턴세제도 보유 선박 보유 톤수의 5배수 이내에서 용선한 거를 허용하는데 그것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외항 운송 사업 면허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자본 규모를 갖추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용선 영업을 자유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해외 영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국부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용선 영업 시장도 따로 오픈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톤세 제도하고 외항 운송 사업 면허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용선업을 이제 하게 되니까 조금 그걸 완화해 가지고 그 용선 영업 그러니까 카길 같은 화주들 찾아가서 용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좀 열어달라 이런 취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그 배 전무님 혹시 정부에 대해서 좀 바랄 게 또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해수부 운임공표제 예, 운임 그거 공표제. 좀 예, 제안했으면 좋겠고요. 예. 빨리 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러킹 파업을 최대한 좀 풀 수 있게끔 쇼텀으로. 왜냐하면 부산 터미널에서도 입항 3일 전 반입을 이제 더 늘릴 준비는 되어 있는데 트러킹 파업 끝나고 그거를 풀 예정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트러킹 파업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끝났으면 좋겠는데 좀 그 정부가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그 푸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운임공표제는 좀 우리도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그런 제도는 좀 운임공표제에 대한 제도는 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트래킹 파업은 우리의 좀 힘이 아직 못 미치는 것이고 우리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 좀 전달하고 실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장세호 실장님 혹시 뭐 지금 정부 사이도 좀 계시긴 합니다만은 또 해진공이나 해수부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같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파이낸싱 선박 금융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책 금융기관들이 해양진흥공사도 있고 산업수원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수요되는 선박 금융은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민간 부분에서 선박 금융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정책금융기관이 선두에 있다 보니까 금융 접근 측면에서 보면은 민간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실질적으로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이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은행들이 선박 금융에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좀 그렇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제도적으로 돼 있는 툴이 이제 선박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선박 펀드를 조성을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정책 금융 기관들이 그 부분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부에서 선투법을 좀 한번 지금 선투법 개정된 지가 제정된 지가 20년이 됐는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선박투자회사법 관련해서 어, 기본적으로 선박 펀드인데 지금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옛날에 뭐 PF라든가 일반 펀드라든가 이제 특별자산 펀드라든가 그런 구분 자체가 거의 없어지면서 좀 자유롭게 펀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제도가 다 바뀌어 있는데 선박투자해석법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보면은 회사형 즉 주식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된다든가 그런 형태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보면은 저기 일반 개인 투자자 비슷하게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이제 선박 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해 보자 민간 부분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도 이제 제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선박투자회사법을 한번 손을 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민간 부분에서도 좀 더 자유롭게 선박 투자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텍스 베네핏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 일반 투자자한테는 텍스 베네핏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워낙 또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 민간 그 금융이 잘 안 되고 조금 위축돼 있는데 그걸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라운드로 우리가 필요한 법제도 예를 들면 오늘 김종태 선원관리협회 또 부회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이제 선원들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선원 양성 제도 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건지 또 현재 뭐 변화는 없는지 그런 이야기들 또 뭐 최근에 우리가 또 그 선주업 민간 선주업에 대한 논의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 뭐 해양진흥공사는 이제 그 자체에서 이제 금융형 그 선주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선주 필요성이나 들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또 그 람세스에서 전무님 또 와 계시는데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중소형 그 화주들이 이제 배를 잡기 어려울 때 또 운임이 많이 올라가고 할 때는 되게 이제 힘들었었는데 그 장기로 이제 운송 계약을 좀 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뭐 만든다든지 우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임삼섭 우리 상무님 계시나요? 예, 상무님 혹시 예, 예. 뭐 생각하시는 뭐 법제도 전반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 또 염두에 두신 것들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언에 관한 법은 제가 좀 지식이 좀 없습니다. 우리 그 계열사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항로 분석 뭐 이런 쪽을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요구하시는 답하고 좀 틀린 답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뭐 선사는 이제 화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고, 화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회사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시장 분석을 좀 정확히 해야 되고, 또 항로 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화주 맞춤 서비스를 좀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뭐 신규 항로를 한다든지 뭐 신규 시장을 검토한다든지 할 때는 주로 저희 국내 항구에 이제 그 저기 신고된 그 세관 자료를 가지고 주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계가 되는 거는 상국간,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고, 항로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국간의 화물의 움직임이 그 항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시장 분석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정부 간의 어떤 협의를 뭐 맺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각 나라 항구의 그 세관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그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활용한다면 진짜 화주분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 항로가 필요한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연구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한번 정부 차원에서 국가 간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주시면 뭐 민간 기업들이 잘 활용해서 화주 맞춤 서비스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좀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그 세관자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간에 그 이제 화물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화주 맞춤 서비스가 가능해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셨는데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호 그 사장님. 예. 예, 혹시 뭐 필요하거나 또 염두에 두고 있는 뭐 제도, 법제도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자율 운항 선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선원 문제 같은 것들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선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딱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이 우리 나라 해운의 어떤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기술은 어느 정도 다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국제적으로 어떤 그 제도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런데 그걸 내항선에 한해서 일단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하고 거기에 걸맞는 법 제도를 빨리 마련해서 실행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어떤 자율운항 선박, 그다음 조선 이쪽에서도 굉장히 어떤 주도권을 쥐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사님, 그러니까 국제적인 법제도 만드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내항선부터 먼저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항선. 예, 제가 아까 그 음성이 잘 안 들려가지고. 예, 좋습니다. 우리나라 자체 이제 법제도를 만들면은 내항선에는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법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과 같이 이제 시장을 주도하자.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IMO 자꾸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데 국내적인 그런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법제도 마련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그 배 전무님, 또 뭐 특별히 좀 화주들을 위한 뭐 제도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그 코로나 때 그 무역협회 통해서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랑 SDS 교수님이랑 그 장기 고정 운임에 대해서 리뷰를 한 적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예, 이제 지금이 운임이 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장기 운임을 만들면은
거꾸로 이제 높은 운임이 돼가지고 예, 지금 잠시 한 박자 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언젠가는 또 그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또 다시 선박을 운임은 계속 오르고 스페이스 찾기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쉬었다 하더라도 장기 고정 운임에 대한 그 준비는 해놓고 나중에 스페이스를 잡기 어렵다든가 운임이 뭐 계속 오른다든가 할 때 그 시점에 준비된 걸로 장기 고정 운임을 그 시행하는 게 뭐 지금은 저 시점은 옳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그 표준을 미리 마련을 해놓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순수한 제 개인 의견인데 요즘 그 컨테이너는 계속 운임이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 로로선 같은 거 자동차 운반선이죠. 그런 것들은 요즘 계속 고운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로선으로 계속 실던 중고 자동차가 지금 컨테이너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로로선으로 진행했던 아웃 오브 게이지 화물이 계속 컨테이너 선사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로선 운임이 상대적으로 컨테이너보다 지금은 더 비싼 꼴이 되니까. 근데 HMM에다 물어봤더니 플랫렉 컨테이너가 이제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그 국적 선사가 이게 테이크를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HMM에다가 플랫렉 장비를 빨리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오로로선보다는 그래도 컨테이너로 아웃 오브 게이지 나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근데 화주들도 자꾸 이제 컨테이너 쪽에 아웃 오브 게이지로 계속 이제 문의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에 대한 관리를 그다음에 뭐 엠프티 포지션 플랫렉에 대해서 엠프티 포지션에 대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국적 선사에다가 좀 요청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를 보면은 자동차랑 그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가 내년에는 물량이 좀 많이 느는 거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미국 나갈 때 작년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 사고가 있어가지고 요즘 국적 선사들도 리튬이온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 참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태까지 제가 한국에서 만든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고 난 이력은 연태까지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게 뭐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직도 위험물로 분류가 되고는 있지만 한국에서 만든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험하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 우리나라 국적 선사들이 좀 심도 있게 좀 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건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년에 그 수요가 많을 거니 좀 미리 좀 준비해 달라 그러셨고 장기 운송 계약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고려대학에서 그때 이제 그 무역협회하고 산자부 그 부탁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 이제 뭐 업종별 화주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더 좀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롤러 선박의 이제 고운임이 이게 이제 그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 많이 넘어온다 그러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그 전기선사에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세 라운드는 다 끝이 났고요. 종합토론 세 분이 남았는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오늘 제가 이제 세 라운드 쭉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추가해서 좀 플라에서 좀 망해서 좀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좀 한 분 김종태 그 부회장이 혹시 계시면은 뭐 선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좀 현재 우리 진행 상황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김종태 부회장님 혹시 계시나요? 예, 아마 안 계신 것 같은데 뭐 다른 분들도 그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선사에 계신 분도 좋고요. 강동화 부장님 혹시 계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니까 조금 일찍 그 종합 토론, 제가 이제 김창균 국회 이제 수석 전문위원하고 뭐 한종길 교수 그리고 조봉기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이거 세 분은 그 조금 뭐랄까 좀 더 좀 협회에 계시고 또 정부에 계시고 또 교수로 좀 더 폭넓은 또 시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 토론을 모셔가지고 오늘 그 논의한 사항들 또는 본인이 또 생각하시고 계시는 우리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불황의 타개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길 교수님, 한 교수님. 예, 우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잠깐만요. 교수님, 예예. 제가 그 조선소에다가 뭐라고 질문을 해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아까 우리 저 장금상선에서 환경 규제 관련해서 탈탄소 문제 그 정보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이니시에티브를 잡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실제로 뭐 정부가 이걸 나서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이런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방사가스 규제 때도 스크라브를 단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때 조선소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고 조선소에서는 자체대로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조선소의 역할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탈탄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든다.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재 상태로 봐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뭐 포기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선소에 내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황이 어떤지 지금도 아직 그 포식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네요. 김 기자님 들으셨습니까? 유사장님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이 조선소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월드 오션 포럼이라고 이제 거기에 지난달에 내려가서 들었는데 그 신동식 그 선배님이라고 이제 우리 조선 분야의 이제 뭐 대부신데 네. 저 CCU에서 그 탄소 포집에 대해 가지고 되게 이제 강하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은 아주 앞으로 우리 전 세계가 탄소 중립하는데 가장 손쉽고 가까이 있는 방법이 이제 LNG를 연료로 하고 LNG에서 나오는 그 탄소를 포집해 가지고 이제 탄소 중립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 선생님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디 그 노르웨이 회사하고 같이 이제 손을 잡고 뭘 이제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 특히 이제 발전소 전 세계 발전소가 뭐 7,000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7,000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1%만 해도 70개가 되죠. 70개 발전소를 책임지고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탄소를 포집하는 일단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 장치를 실은 선박을 만들어야 되고 그 선박이 이제 그 포집된 그 탄소를 싣고 와가지고 어디 바다로 가서 바다에 이제 묻는 그러한 일련의 그 과정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네. 그 1%만 해도 한국이 이제 대단한 뭐랄까 그 자체에서 그 이제 밸류 체인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교수수 쪽에도 알기로는 이제 그 포집 기술도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들은 돼 있는데 비용들이 너무 많이 그걸 저장하는 기술까지 하려면 수송하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그거를 그 탱커나 이런 데다가 그 집어넣어서 뭐 산유국에 가서 산유를 퍼내고 난 다음에 그 진공 상태에 있는 데다가 그것을 땅속에다 보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도 전부 관심을 가지고 상금을 걸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포집만큼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제 예.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까지 예. 저도 여러 번 이런 그 세미나에서 이제 대우조선에서도 그렇고 현대조선에서도 그렇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현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술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어렵다 지금은 비싸다 그러지만 향후 갈수록 그 포집하는 비용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암인계 그 물질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제 증류를 해서 가스를 내보내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의 비용들이 싸지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이 땅에다가 묻지 않고 바닷속에다 묻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그 석유 매장지 파내고 난 그 진공 상태에다 집어넣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그런 그 수송 그다음에 그 집약하고 수송하고 저장하는 여러 가지 이 비용들을 전반적으로 낮추어서 나중에 그 탄소를 사서 쓰는 것보다 싸게 떨어뜨려서 전체적으로 그 탄소 포집에 대한 솔루션을 현실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제 상상으로만 생각하면 현재 많은 배들이 스크라버를 달고 있는데 그 스크라버 시설에 어떻게 일부분을 개조를 해서 탄소 포집도 같이 그 시설에서 처리를 해주면 아황산가스와 이산화탄소가 한꺼번에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해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 LNG를 또 짓고 또 LNG에다가 다시 그 탄소 포집에 설치를 하고 하는 것 자체는 이중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이미 스크라버를 달고 있는 배들의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같이 쓸 수만 있다 그러면 그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창근 대표님, 네, 제가 알기에는 지금 가스공사 계열사가 네, 지금 CCUS 관련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예, 그렇군요. 이 예. 조선소에서 이렇게 하는 사안이 아니고 지금 아, 예. 조선소에서는 지금 스크러바 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지금 대체 연료로밖에 선박 경우는 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예. CO2뿐만 아니고 녹스, 삭스가 문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지금 한계 때문에 대체 연료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CO2 그 스크러바 옆에다가 또 다른 어떤 포집기를 달아가지고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그래서 LNG, 메탄올 이게 지금 대체 연료로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과제기는 과제죠. 결국 이 녹스, 삭스를 어떻게 잡느냐. 그걸 못 잡으니까 지금 대체 연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육상에 지금 그 제철소라든가 또 시멘트 이런 데 만드는 데가 가장 CO2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게 포집을 해가지고 배에다가 싣고 가서 바다에 그 어떤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CCUS 거기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보니까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에다가 이미 다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마무시한 인프라 그 구축 비용 때문에 아주 예. 고심이 많고 기술적인 어떤 그 한계 같은 것도 좀 극복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창근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선박하고 조금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그런 그 접근 같아요. 그래서 선박은 지금 정말 참 그 스크러버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이 삭스 낙스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대체연료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불안한 것은 그런 그 뭐 메탄올이라든지 뭐 암모니아나 이런 것들도 그 비용 문제 때문에 뭐 아, 실질적으로 물론, 내가 현업에 있지 않아서 계산을 다 못 해보겠지만은,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이게, 자체도 메탄올의 그 지금도 예를 들어서 LNG 선박을 LNG 필드를 지어놓고선도 LNG 비싸서 못 쓰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 또 메탄올 자체도 지어놓고 나서 메탄올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선박들이나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졌지 않으면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내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지구상의 어딘가에서는 그런 포직 기술을 가지고 선박 적용을 해서 게임 체인저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 비싸다, 굉장히 어렵다,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사실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뭔가 그 브레이크스루가 어딘가 터지게 되면 또 우리는 쫓아가는 입장으로밖에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IMO 측에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그 선박 건조하는 거 보면 LNG 메탄올하고 기존 그 LSFO 저희왕료하고 같이 듀얼로 그 연료를 쓰는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암모니아라든가 수소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바로 확보를 콜링하는 포트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어베일러빌리티도 확보가 안 된 반면에 그렇죠. 네. 그 건조 비용도 이게 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져야 되거든요. 네. 수소라든가 이게 암모니아 그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건조 비용도 비싼 데다가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온이에요. 저온에서 그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 음. 그래서 그 비용적인 측면이 건조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지고 그래서 지금 그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IMO도 절대로 그 유엔에 지금 그 탄소 제로 그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그 못 맞추니까 지금 아주 그 고심에 고심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니, 내가 그 어려움은 이제
뭐그 10년 전부터도 이렇게 내가 팔로우를 하면서 알고는 있는데 뭔가 이제 그런 기술적인 정보나 또 발전 사항이 있는가 그래 궁금해서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네네. 그래 조선소 네, 사항은 감사합니다. CCUS는 조선소 사항은 아니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 사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때 신동식 그 사장님 말씀이 따르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걸 정말 되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상용화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죠. 예, 또 뭐 선두 자리를 뺏겨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작할 그렇죠. 때 우리가 참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제 탄소 포집하는 업자들은 새로운 상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그 배에다 싣고 이제 가는 해상 운송도 되지만 그걸 이제 포집을 또 해야 되니까 또 네, 다른 뭐 업무거든요. 그리고 네. 어떤 뭐 육지에 그걸 심든 아니면 바다에 심든 간에 그걸 또 심는 작업은 또 다른 거라 가지고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종류의 상인이 생기는 거라 가지고 우리 항법에도 그렇죠. 예, 네, 탄소 포집업자라는 새로운 직종의 상인이 생기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규율을 해야 될지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뭐 그런 그까지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캔 그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마 우리 정부나 또 민간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법률하고 또 거기 또 보험도 또 돼야 되겠죠. 이게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그럼요.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 나오셨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뭐 우리가 선박이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선박이 저는 뭐 온실가스의 주범인 양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포스텍에 가가지고 그 포스텍의 철강대학원의 교수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온실가스가 이제 우리가 배출되는 게 발전소가 37%랍니다. 발전소가. 그리고 네, 철강이 19%고 석유화학이 9.5%, 시멘트가 6.8%, 정유소가 5.3%, 반도체가 뭐 2.9%, 기타가 19%인데 제가 어디 들으니까 선박이 뭐 얼마 되질 않나 봐요. 5%가 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꼭 우리가 주범은 아닌데 우리가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전소하고 철강이 제일 큰 몫을 네,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진짜 되게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그렇게 내고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탄소 포집하는 CCUS도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시간이 빨리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김창균 그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좀 계시니까 조금 이제 전체를 들으셨는데 이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김 수석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수석으로 나온 지 한 3개월 됐는데 여기가 지금 여러 정부에서 오신 수석님들 같이 계셔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 측면도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수부에서 나왔고 해운 업무를 계속 담당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 11월 19일에 저희가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비상경제장관 회의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 지난 5년 저희 이제 해운 정부 정책은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서 이제 해운 재건이라고 목표가 명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지금 코비드 19 나고 나서 오히려 초호황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다시 불황에 접어드는 이 상황에서 그럼 해운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또 지금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정부 정책과는 좀 다른 해운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지난번 10월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올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저희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3조 원 지원하는 내용의 위기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또 공공 선주 사업을 한다거나 또 중소상사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지난 정부에서 해운 재건보다는 지금 시황이 다시 안 좋아진 상황에서 해운 정책을 뭐를 담을 것이냐 하는 고민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상황에 너무 급박하게 이제 안건 상정하고 만들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이제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정부 정책으로 계속 나오는 게 뭐 공공 선주 사업 한다든가 또 뭐 조세 리스 제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위에 뭐 새로운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담을 수 있는 사항을 업계에서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지난번 그 비경장 회의 올리기 전에 저희 해수부 차관이 오셔가지고 국민의힘 그 정책위원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도 좀 내용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요구사항을 업계의 요구사항을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이제 뭐 벌크 부분이 저희가 우리 선사들이 많이 이제 적재를 못 하고 있는데 못 싣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벌크 종류를 얼마만큼 더 실을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정책위 의장님 지적하신 사항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 당에 나와 있는 입장에 봐서는 좀 더 해운 정책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해운 정책을 만들고 좀 더 업계 시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업계의 요청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굉장히 뭐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당에서 지금 우선순위 두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뭐 노란봉투법이나 뭐 납품 단가 연동제 그리고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비해서 사실 이제 해운 지원이나 경쟁력 강화 방안은 좀 우선순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지난번 비상경제 상황 경제 회의에서 올렸지만 좀 더 당정 협의라든가 또 뭐 원내대표나 정책위원장이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해운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좀 노출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또 지금 산업부와 좀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화주화 상생 방안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긴 있는데 좀 더 그쪽에 이제 좀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계속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운에서 그리고 자유로운 선박 R&D 문제, 또 내양성 먼저 하자는 말씀도 있었고, 또 탈탄소와 디카보나이제이션 문제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현재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R&D 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보다 더 법제화하고 예산화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논의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법제화하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전기차 지금 많이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산화하고 법제화하는 작업에 좀 더 지금은 이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해운 쪽을 계속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수석께서는 자율운항 선박의 또 박사십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에 또 관심 많으실 텐데 좀 법제화하고 또 구체적으로 예산을 더 받아가지고 더 산업화 시키자 그런 말씀이셨고, 산업부와 또 협업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해운 정책은 좀 업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이제 국회와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역시 이제 국회에 가 계시니까 좀 더 넓은 시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세미나 하고 뭐 자료는 잘 만드는데 이게 참 국회 아까 말씀하신 정책위 의장님한테 이게 딱 가서 좀 이렇게 반영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는 그게 안 됐었습니다. 이제 그 수석께서 이렇게 계시고 또 우리 망에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과물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꼭 정책위 의장님한테 꼭 좀 전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석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큰 우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종길 교수님 계세요? 한종길 교수님, 우리가 좀 빨리 이게 시작돼 가지고 한종길 교수님 아니면 일단은 우리 정우영 변호사님이 또 바다 최고위 과정 원우회 1기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선박금융 쪽에 또 대가시고 하시니까 뭐 좀 마무리 말씀 뭐 전반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장님, 예.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마이크가 안 들리시네요. 변호사님, 그 음소거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예. 예,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정우영 변호사님, 볼륨을 키워보세요. 볼륨. 제일 아래 밑에 그 볼륨 있거든요. 볼륨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런가 보네요. 예. 막간을 이용해서 유창근 대표님, 네. 아까 그 회사가 한국 가스 기술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스공사 계열사인 한국 가스 기술공사가 이 CCUS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주로 포커스가 그 제철소 위주니까 선박의 그 가스 포집은 조금 우선순위에서나 아니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 그게 선박에 뭐 포집한다는 것은 지금 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선박 경우는 스크로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CCUS로 하는 것은 주로 육상에 그런 아까 얘기한 발전소라든가 철강을 만드는 포스코라든가 또 시멘트 그런 데가 정말 그 탄소가 그렇네요. 많이 나오거든요. 한종일 교수님. 네. 예, 우선
한 교수님 먼저 말씀 듣고 정우영 변호사님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좀 종합 토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수업을 하다가 뛰어들어와서 앞부분에만 듣고 또 저기를 해서 제대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위기가 올 때 우리 이 해운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기업과 정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현행의 저기에서 기업이 해야 될 문제 중에서 가장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최덕님 고문께서도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해운 기업들이 위기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나치게 해운회사가 감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기관들 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 해운 시황 예측이라든지 또 해운 시황 변동에 따른 급격한 변동에 따른 어떻게 위기를 맞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해운 경기 예측에 관련된 것들을 사실은 여러 선사들에도 제안을 해봤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없었고 오히려 이렇게 우리 최덕님 고문이 있는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화주들한테 해운 경기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화주가 공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화주보다 선사가 한 단계 높은 레벨에 서서 시황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뭐 이렇게 좀 경기가 좋을 때는 고압적인 자세로 갔다가 경기가 나쁘면 또 막 화주한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상방에 대한 신뢰를 잃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제 생각이고요.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신정부 아까 우리 김창균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새 정부가 되고 난 뒤 해운 정책을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사실은 눈에 탁 띄는 게 없습니다. 새 정부도 별로 해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해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관리 정책이고 또 해운업계와 화주업계의 상생을 찾아가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HMM의 뭐 경영 정상화를 해서 주인 찾아주기를 해야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에 너무 뭐 해수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너무 지금 뭐 산업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불명확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HMM에 대해서 좀 더 HMM이 경영 기반의 안정을 기할 때까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HMM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화물연대나 뭐 이런 어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조직을 두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뭐 디지털 시대를 이야기하고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것들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우리는 지금 합리화를 이야기하고 효율화를 이야기하고 자동화를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화주화의 상생 방안을 이야기할 때도 현행 제도 하에서 어떻게 상생을 찾을 것인가라고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우리가 과거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 풀어버렸던 뭐 해운업에 대한 참여, 포워딩업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일본의 법규처럼 좀 더 강력한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각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형 화주의 해운업 참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올 것이고, 또 포워딩 업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 모임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의 포워딩 업계가 88개인가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4,000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PL 그러니까 회사들도 자기 회사 뭐 직원 임원 누가 나가면 그 임원한테 일자리 하나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일감 좀 떼주고, 그 사람은 결국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직원 하나 데리고 대형 3PL 회사에다가 물건 넘기고 거기에서 10% 떼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못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체가 있는 회사에다만 면허를 주는 방향으로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선화주 상생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고 그게 가능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격하고 무거운 주제를 던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중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우영 변호사님 이제 마이크 되시나요? 정 혹시 변호사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예. 이제 또 하울링이 생기네. 예. 여러 가지 어렵고. 변호사님. 예. 그러면요. 예. 들리시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면 전화로 저하고 통화해도 되거든요. 그럼 나오니까요. 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잘 거 들립니다. 들리죠? 예. 네. 제가 오늘 발표하신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나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운운임은 약세다. 그 다음에 특히 근해선사는 향후에 원가 이하로 운임이 떨어질 그런 예측도 된다. 그렇지만 그 정도나 언제 그렇게 될지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다. 또 언제 전환될지는 모르겠다.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조선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해치 한도 증액 등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병호 대표님 말씀을 그냥 요약하면 아마 용선업은 현재 법제하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용선업이 선조업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계를 좀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주셨고, 그 다음에 화주 입장에서는 발표 내용을 제가 오해하면서 들었는지 몰라도 글로벌 선사와 국내 선사들이 최소한 동등한 조건, 운임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은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걸 이렇게 좀 약간 개념적으로 요약하면 코로나 팬데믹 영향은 사라졌다. 그렇지만 앞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예측된다. 그 다음에 2XI와 CII에 따른 선박 대체 수요 증가로 조선은 상승이 당분간 예측된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도 현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장세호 실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고금리에 따른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돼 있다. 그 다음에 일반 상업은행의 여신액은 급격히 감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헌이라고 주신 말씀들을 또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해운 관련해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축적한 수익 등을 반드시 해운에 재투자함이 필요할 것이다
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른 재무 구조 조정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그다음에 해운에 있어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할이 구분되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재 해운업의 좀 위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사업 다각화 등 또는 선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화주의 맞춤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공유, 이렇게 해운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 주셨고, 조선에서는 투엑스아이하고 CI 관련해서 기술 개발에 좀 더 진력해야 된다. 그리고 화주 입장에서는 운임 공표제 보완 필요성, 그다음에 장기 고정 운임 제도에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다 들으면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해운사들 보면 좀 구조적으로 약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약점이냐면 조달 비용이 글로벌 선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환해지 비용이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자본 조달 비용이 높다는 그런 그 구조적 약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나라 해운 역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해운사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조적 약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생각보다 참 낮습니다. 컨테이너 쪽은 평균을 보면 최근 2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의 평균을 보면 컨테이너 영업이익률은 평균 2.2% 정도 되고요. 벌크 쪽이 7.8에서 9% 사이가 선형별로 조금 7.8에서 9%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이익률이 낮은 금융시장에서는, 낮은 금리 시장에서는 뭐 그런 대로 해볼 만한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장에서는 이런 낮은 이익률, 높은 자본비 이래 가지고는 글로벌 선세하고 경쟁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화주들은 국적 선사라고 해서 화물을 더 주겠다는 얘기는 못 하세요. 당연하죠. 정시성이라던가 스케줄이 좋아서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운임은 똑같아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선사들을 그 취적률을 높이려면 결국은 자본 조달 비용을 조금 낮춰야 되는, 자본비를 낮추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비 낮추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그동안 번 돈으로 자기 자본 투자 비율을 좀 증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 중에 나온 걸 보면 투자가한테 세제 혜택을 줘서 자본비를 낮추자. 이게 조세리스 제도의 도입이죠. 그리고 우리 김인영 교수님 많이 요즘 말씀하시는 선주 사업의 확대. 국내 선주 사업을 둬서 낮은 그 용선료로 선복을 공급하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자본비를 낮추는 길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주하고 선주와의 그 협력 체계라는 건데 화주는 글로벌 선사보다 동등한 조건을 갖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선사들은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그 절충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화주 쪽에서도 말씀하신 게 장기 고정 운임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찾아오신 모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식 모델입니다. 화주하고 선주하고 장기 운임 계약을 맺을 때 운임을 고정화하지 않고 선주사가 불리하면 선주사가 아주 안 좋을 땐 좀 더 주고 또 뭐 화주가 안 좋을 때는 운임을 낮춰주고
이렇게 서로 조절할 수 있는 식의 장기 운임 제도 뭐 이런 걸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금융이면 금융, 조선이면 조선, 물류면 물류 이렇게 나누어 들었는데 오늘은 이게 다 합쳐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그 문제점들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렇게 잘 조화가 안 되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아마 서로를 더 이해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은가 예, 이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해운 물류 조선 산업 안정화 방안 7차 세미나 마련해 주신 우리 이동해 부소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이동해 부소장님 또 여기 참석해서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특히 7차까지 끌고 오시는 김인영 교수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우리 정무영 그 회장님 그 바다 최고위 과정 그 일기 원후의 회장님이신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마지막에 특히 결론 부분에 우리 해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약점이 있는데 그 이제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춰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높이고 또 투자자들한테는 조세 리스 제도 그리고 또 제가 뭐 계속 주장하는 국내 그 민간형 선주사를 좀 만들어 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화주와의 관계는 이제 그 운임이랄까 연동제를 또 이게 또 찬성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뭐 특별히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쭉 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던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6차 때 제기했던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6차 때 지난 5월 때 우리가 특히 전기선사들은 저 잉여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히 현대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그 7차에서 그 장세호 그 실장님께서 뭐 잔금하고 그다음에 그 HMM하고 몇 군데 이제 알아봤는데 그 상당히 많은 그 금액을 이제 그 선대 구조 개편에 사용하고 있다는 잠깐만요. 이게 선우야. 여기 켜둔 거 아니야? 홀링이 왜 나와? 끄라고. 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기선사들이 그래도 자구 노력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그 이제 대출금을 많이 갚고 또 신조할 때는 지금 50% 자기 자본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또 이제 조선소에서도 이게 그 헤비테일이 많아가지고 선박 건조하는데 대금을 빌려서 건조하는 이런 것들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뭐 그 아까 안호균 전문의 일본 선사들하고 한 그 이제 톱 헤비 쪽으로 뭐 계약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HM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50% 정도는 이제 톱 헤비로 먼저 선금을 주고 선박을 건조하는 말하자면 이제 선주들이 이제 조선소의 입장을 많이 반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차에 제기했던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확인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제 전기선사들이 그 상당히 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뭐 있는데 그 중에 뭐 상당 부분은 이제 톤세 제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선사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품이라고 또 재단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좋은 쪽에다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0억대 이상의 그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정말 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 하나 좀 더 보탠다면은 우리 코리아 P&I 클럽과 같이 이제 후발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우리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전기 선사들이 좀 비용이 혹시 들더라도 후발인 우리 그 해운 산업의 인프라인 KPI 또 그리고 코리아 성급, 한국 성급 KR 그리고 또 뭐 법률 시장 쪽도 뭐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것을 우리 국내에 좀 많이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혹시 뭐 톤세 제도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선사들이 전기 선사들이 특히 톤세 제도 아껴가지고 우리 국내 부대 산업 많이 또 도와주고 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톤세 제도는 당장 우리가 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뭐 금년부터 이미 불경기에 접어들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퇴출 당하지 않도록 외국 전기선사들과 경쟁하니까 외국 전기선사들이 이 톤세 제도로 그 이제 플러스 요인이 있다면 우리도 같이 유지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톤세 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리스도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텍스리스하고 톤세 제도가 같이 이제 존속이 되어서 우리 또 해운 산업 또 선박금융 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들어와서 안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는 이 부분들 톤세 제도하고 텍스리스가 제대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또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법률하고 경영 쪽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은 초격차인데 법률이나 경영 부분이 백업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계속해서 1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렇게 하면서 뭐 저는 말씀은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시면 황진애 박사님 혹시 그 추가하실 거 있으신가요? 황진애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듣기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 아까 말씀하신 저는 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한종길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큰 동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가 해운 비즈니스가 그 포터 투 포터 운송만 주로 하다 보니까 운임이 떨어지는 불황기에 오면은 위기 대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뭐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사업 다각화가 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4차 산업이라 뭐 여러 가지 환경 대응,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소선사들이 여기에 상당히 좀 대응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소선사들이 지방에 부산을 포함한 지방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관심이 덜하기도 하고 또 지자체는 그 해운업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는 해운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건 전부 다 전적으로 그 해수부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열정적인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고요.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황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사업 다각화 필요하고 그 이제 특히 중소선사를 많이 좀 돌봐야 되겠다. 이게 지자체는 할 수 없고 해수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그 세미나였고요.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김창균 스님께서 이제 국회에 계시니까 우리가 좀 더 좀 빠르게 이게 정책으로 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해 그 부소장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마이크 켰습니다. 입으로 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참 뭐 제가 이 해운, 조선 또 화물까지 해서 전반적인 그 토론이 잘 진행돼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금융인으로서 오랫동안 해운의 그 자본비, 특히 이제 이 외부 지급 의무를 낮춤으로써 해운업계가 이 운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경기 때, 이 부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내지는 또 구조조정, 내지는 워크아웃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참 오랜 우리의 숙제입니다. 숙제고, 다행히 이제는 뭐 조금의 그 교두보를 갖췄다. 지난번 우리가 천우신조로 가진 그 이 해운 이 수익이 향후 우리가 해운업을 좀 더 탄탄하게 하는 교두보가 됐었고, 또 한편 우리가 진일보하는 측면에서 텍스 리스나 선조업의 를 만들어 나가는 자양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가 화주, 우리나라를 참 부러워하는 외국계 금융인들이 있습니다. 뭐를 부러워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훌륭한 화주가 많고, 또 우리나라는 참 훌륭한 조선소가 많다. 그 두 가지에서 우리가 앞으로 선조업이나 또 텍스 리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그 이 솔루션 실마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조업도 여기 금융 민간 부분의 선조업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면은 분명히 실마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저를 또 대표 사회를 또 해가지고 또 제가 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김 교수님,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식사 성공하셨고, 또 다음 모임에도 우리 더 많은 그 참여와 또 토론과 소통과 통섭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성님 감사합니다. 예, 황 박사님 고맙고요. 예, 양세호 박사 고생했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요. 고맙습니다. 대전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님 고문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영 변호사님, 밥 좀 사주이소. 배고프습니다. 배고파요. 우리 연말 모임 한번 하시죠. 예, 예. 배고픈데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지금. 지금 6시에 서울 광화문에 좀 모이면 안 되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죠. 예, 최 박사님 수고하셨어요. 예, 황 예, 수고하셨- 박사님, 예.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이렇게.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예, 예, 다들 또 수고하셨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예. 또 뵙지요. 예, 예. 안녕하세요.